후회도 되게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괜히 말했나?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제안인데요. 저는 무조건 거부합니다.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내 이득을 취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분에게는 일종의 사형 선고하고 비슷할 거예요. 더 처참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약간이라도 느낄 수 있는 울컥? 굵직한 국책 사업들을 잇따라 완수하며 실력을 증명한 건축가 K. 그는 시대의 랜드마크를 빚어내고 명실상부 당대 최고의 거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도시 건설을 위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을 맡으라 정부의 제안을 받게 된 것. 하지만 주택 공급이 시급하니 건설 기간을 단축하고 철근의 양을 줄여 비용 절감을 최우선하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최근에도 건축 원칙을 지키지 않아 완공 4개월 만에 아파트가 붕괴합니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 정부의 지시를 따르면 또 다른 대참사가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선 건축가 K.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앞으로의 모든 정부 사업은 그가 도맡게 될 것이고 부와 명예는 보장됩니다. 하지만 자칫 대형 참사가 생긴다면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명실상부 당대 최고의 건축가 K. 신도시 건설을 위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을 맡으라는 정부의 제안 앞에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건설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최우선하라는 조건. 이는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제안인데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부하시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거부합니다. 너무 현실적인 답변일 수 있는데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 무고한 시민이 죽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붕괴 사고가 일어나면 결국 책임자를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정부면은 꼬리 자르기로 저를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참사 대충 짓는 것은 제 인생을 걸고 도박하는 거고 무고한 시민뿐만 아니라 저의 생명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안 합니다. 성공과 명예 이런 돈 다 거부하시고 거절하시겠습니까? 건축 말고 먹고 살 길은 많으니까 제2의 인생을 저 때부터 거절하고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는 좀 쉬운 것 같아요. 네.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내 이득을 취하고 싶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피해 정도가 아니라 큰 참사가 일어날 정도인데 그거를 감수해서 내가 이득을 취한다?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가장 쉬운 문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저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더 무섭죠. 사람들이 죽을 건 뻔하고 그 죽은 사람들이 다 나한테 뭐라고 할 건데 안 했더라도 뭐 어쨌든 무섭잖아요. 더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건 뻔한 거를 하면은 그건 너무 쉬워요. 안 합니다. 뭐 저도 당연히 동감하고 너무나 쉬운 답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건축가의 신념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선택에 대해서는 너무 쉽지만 이렇게 좀 확장돼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럼 지금까지 봐왔던 영상들 혹은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얘기들이 좀 이렇게 다 연관성이 있고 이렇게 한다면 모든 것 어떠한 작은 일도 다 되게 중요하고 많은 생각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 처음에 명실상부의 최고의 건축가 K씨라고 했잖아요. 네. 그 본인 스스로도 자기 그 건축 이렇게 건축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알 텐데 자기 커리어에 문제가 갈 일은 당연히 하지 않는다라는 주의라서 저도 선택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무리 큰 부와 명예가 주어져도 이게 너무 큰 대참사로 일어날 거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 그 시킨 분들한테 너희가 거기 살아봐라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결국은 맡게 될 거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건축가 커리어를 생각하면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스텝업의 기회가 될 거라고도 생각해요. 이게 제가 세계 최고의 건축가가 정말 절실하다면은 원래 인생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위험을 내가 어느 정도 감수하느냐에 따라 보상이 따라온다고 생각하거든요. 13척밖에 안 남았지만 명량으로 떠난 이순신 장군의 마음처럼 신에겐 철근이 이만큼밖에 없사오나 제가 위대한 걸작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남을 죽이니까 문제지. 문제는 죽는다는 결말이 얼마나 무서운 거야. 내가 죽으면 상관이 저도 없는데. 저게 입주해서 살도록. 아니 그거하고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상관이 없는데 수만 명을 죽일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만약에 아무도 안 맞고 하면은 차라리 내가 맡아서 리스크를 줄이겠다. 어차피 다 다른 A 건축가가 맡든 B 건축가가 맡든 뭐 일단 사고가 날 거면은 난 차라리 내부 고발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내부 고발 아예 이럴 때 나는 내부 그거- 고발을 저거라 쓰라카는 이 내부 고발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내부 고발자가 되시겠다. 차라리. 현명한 선택이신 것 같아요. 한국 현대 건축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시대를 이끈 건축가이자 예술가 김중원. 그는 세계적인 건축 거장 르 코르비지에의 유일한 한국인 제자로 서구의 현대 건축을 한국의 정서로 풀어낸 건축 시인이었습니다. 시대의 건축가이자 예술가로 최고의 찬사를 받던 그였지만 그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970년 완공 4개월 만에 무너져 내린 와우 아파트 붕괴 참사가 터지자 그는 라디오에 출연해 졸속 행정이 푸른 예고된 인재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였고 이 일로 그는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게 됩니다. 정부를 향한 그의 비판의 목소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71년 서울 판자촌 최거민들을 경기도 광주로 강제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광주대단지 사건이 발생하자 그는 신문의 기고문을 실어 정부의 비인간적인 도시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고통받는 도시 빈민들 편에 서서 권력에 맞서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1971년 11월 결국 정권에 밉보인 그는 3개월짜리 단수 여권을 손에 쥔 채 파리행 비행기에 올라했습니다. 사실상의 추방이었습니다. 과거 주한 프랑스 대사관을 설계한 공로로 받은 훈장 덕분에 김중업은 가까스로 프랑스에 머물며 망명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1979년 12.6 사건 이후에야 비로소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온 김중업. 그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건축가가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고통과 모순을 외면하고 날카로운 지성으로 문제를 직시하며 공부했던 진정한 생각자였습니다. 그의 건축물이 시대를 추월한 아름다움으로 남아있듯이 불의에 저항했던 그의 용기 있는 삶 역시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와 명예만 포기하면 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망명을 가셨대요. 사실상 추방을 당한 건데요. 제일 잘 나가던 건축가에서 이렇게 추방을 당하기까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은 게 우리는 지금에 와서야 그분이 나가셨고 언제 귀국을 하셨는지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8년이라는 시간을 외국에 계셨습니다. 추방된 상태로 가족과도 떨어져 있어야 했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또 본인의 업이었던 건축도 전혀 할 수가 없고요.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영상 보기 전에는 좀 쉽다, 당연히 할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쉬운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와는 다르게 저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앞에 거는 우리 가족이나 자식한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내부 고발자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는 문제가 생기면 자식까지 영향을 갈 수 있지만 물론 내가 잘 나가다가 경제적인 게 문제가 생겨서 자식들한테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또 자기 능력별로 다시 살아나갈 수 있는 거고 그냥 내가 다른 일을 찾거나 뭐 다른 거 할 수도 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자신 있게 하겠다라기보다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저도 아까 그게 너무 쉽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계속 어려운 문제만 내다가 쉬운 문제는 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솔직히 얘기한 건데 제일 잘 나가는 그런 정점에서 자기의 활동 모드에서 벗어나서 다른 데로 쫓겨간다 그러면은 그분에게는 일종의 사형 선고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그거를 물리치고 그냥 꿋꿋하게 했다니까 또 저도 또 다시 어려워지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청춘을 다 바친 일이잖아요. 유학까지 다녀오면서 그 시절에 유학까지 다녀오면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일이고 내 청춘을 다 바쳐도 모자랄 만큼의 일이었는데 아예 그
직업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체를 뺏어버린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나의 목숨이냐 vs 타인의 목숨이냐라는 문제로 번질 수까지 있는. 그래서 저라면 저라면 그래도 타인의 목숨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저도 그 김중업 선생님의 길을 한번 따라가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의지가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설레의 사례를 보니까. 제가 김중업 건축가님이었으면은 후회도 되게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괜히 말했나? 옳은 소리를 했는데 블랙리스트에 추방까지 당하니까 그 프랑스에 계셨던 시절이 되게 후회로도 뭔가 가득 찼을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괜히 얘기했나? 후회를 많이 하셨을 듯한 느낌도 들어서 어렵네요. 그 말을 한 걸 후회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정도의 그걸 갖고 있으면 저런 직원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가족을 생각하면 항상 좀 힘들죠. 가족을 힘들게 했다는 그런 후회는 좀 있을 수도 있겠죠. 시대를 앞서간 한국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 불리는 건축가 김수근. 서울올림픽 주경기장, 공간 사옥 등 그의 손에서 탄생한 건축물은 단순한 건물을 넘어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탐구한 위대한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앞에는 빛의 건축가란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빛나는 이름 뒤에는 결코 지울 수 없는 서울 도심 한복판, 용산구 남영역 바로 옆에 위치한 치안본부 대공분실이 어둠의 그림자로 존재합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외부에선 보이지 않게 설계된 이중 구조의 출입구,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만드는 나사는 계단, 탈출이나 투신을 막기 위해 설계된 폭 30cm의 좁은 창문까지. 당대 최고의 건축가였던 그가 자신이 설계한 공간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지 과연 그는 몰랐을까요? 건축은 인간에 대한 이해라고 말하던 그가 가장 비인간적인 공간을 창조해낸 아이러니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가장 어두웠던 독재의 심장이었던 공간은 이제 민주주의 역사를 기억하는 민주화운동 기념관으로 새로이 태어났습니다. 한국 현대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남은 남영동 대공분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위대한 재능과 기술이 시대의 불의와 만났을 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촬영 시작 전에 남영동 대공분실 전시 공간을 한 번씩 둘러보고 오셨잖아요. 남영동 대공분실이 건축가 김수근이 설계한 장소이기에 보다 더 집중해서 영상을 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설명해 주셨던 분께서 말씀 주셨던 게 밖에서 알아보기 힘들게끔 이제 뒷문, 이제 연행자들을 연행하던 통로도 있었고 나선형 계단, 인간을 정말 탐구를 많이 하셨구나 했는데 인간에 대한 이해라는 그런 슬로건을 자기가 갖고 계셨다고 하시는데 이 빛과 어둠이 너무 짙어서 되게 놀라긴 했거든요. 두 분 다 되게 천재적인 분인데 이쪽은 그래도 좀 지성, 재능을 공적이고 바른 데 썼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쪽 방금 김수근 건축가께서는 광기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극과 극이었던 것 같아요. 경기장과 여기 대공분실은 그냥 둘 다 광기의 천재가 만들어낸 무엇인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가의 강기에 이른 게 아닌가. 또 내가 여기 가겠다 이러면 모든 총력을 다해서 가는 그게 일종의 자기 강기인데 우리가 그 사이사이에 멈춰 쉬면서 누가 그랬던데 인디언들은 막 달리다가 뒤를 돌아본대요. 쉬었다가 뒤돌아 내가 내 영혼이 따라오나.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가다가 일상을 막 달리다가 뒤돌아봐서 내가 한번 멈춰서 내가 정말 제대로 왔나 이래 봐야 되는데 한 번만 뒤를 돌아보셨으면. 네, 한 번만 뒤돌아봤으면 이렇게 역사 속에 남을 일은 굳이 안 해도 될 굳이 거야. 안 해도 될 거를 선생님께서 그 인디언 이야기 해주셨는데 인디언 또 이런 인간에 대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원래 인간의 마음이 세모래요. 그래서 이런 양심에 찔리는 행동을 하거나 인간성에 좀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 세모의 마음이 자기를 찔려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그런 걸 자주 하면은 이 뾰족한 모서리가 달면서 이렇게 둥그러지며 결국에는 추후 그 행동을 했을 때 아무런 가책을 못 느낀다. 그런 인디언의 가르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마음에 그 세모가 다 묻어지셔서 본인의 이제 업적에만 몰두해서 몰두했죠. 완성도를 높여야겠다라고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그 위에서 관람을 하면서 또 인상 깊었던 게 그 한쪽에 가장 양지 바른 곳에 그 딱 그 수뇌불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놨다. 거기에 소파 4개랑 침대까지 마련해 놨다라고 한 게 되게 그 공간이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건축을 할 때 정부를 위해서 딱 그 요구받은 대로 만들어진 건축물이구나라는 생각이 주로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자기의 커리어에 누가 남고 이렇게 후세까지 제가 알게 되고 다른 분들이 이 TV를 보면서 알게 되고 결국에는 안 좋은 영향이 남는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고문실이 너무 효율적으로 잘 졌다고 생각해서 인간을 제대로 이해를 해서 제대로 고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그걸 염두에 뒀으니까 이 저런 창문을 짓는 건축물은 없잖아요. 일반적인 건물.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제대로 활용을 해서 이 건물을 졌다. 그리고 그 효과가 좋아서 그 보상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하네요. 부와 명예를. 부와 명예를 명예가 잃었다. 이제는 떨어졌겠지만 네. 그 당시에는 부와 명예를. 한마디로 하면 있을 때 잘해 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여러 외신에서 인정한 민주주의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민주주의의 가치는 정말 어렵게 얻어낸 거고 또 이게 사라지면은 그때서야 막 비로소 가치를 깨닫고 이 말씀하신 것처럼 막 역사는 반복된다 했잖아요. 이런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될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더더욱 이 가치가 보존되는 있을 때 잘해 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아픈 기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역사는 저희가 기억해야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다 보니까 이 오늘을 이거를 아픈 기억으로 저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 용기와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여기 있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길이 널리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네. 나 자신을 알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잘하고 못함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일단 내 자신이 뭘 원하고 그리고 또 떨어져서 내 자신을 잘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조금 바꿔서 나 자신을 알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울컥? 그동안 말로만 듣고 뭐 영화에서도 보고 그래서 뭐 힘들었고 저 훌륭한 분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장에 와보니까 더 처참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약간이라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울컥함이 올라와서 울컥이라고 정했습니다.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육을 잘 하고 교육도 잘 받읍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선택은 언제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지금 여러분 앞에는 어떤 선택지가 놓여 있으신가요? 부디 우리가 만난 역사적 교훈을 떠올리며 오늘도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